안녕하십니까. 리트 클리닉 원장 윤병구입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2년 전쯤에 비욘디 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갱년기 강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라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쭉 다 다뤄 드렸는데, 이번에 시리즈 추 2라 그럴까요? 이런 갱년기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특별히 그 갱년기 시기가 중요하고 의미가 많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로서 우리가 난소가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궁이 있는데, 이 자궁도 인제 경부하고 우리가 체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층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자궁 내막, 근층, 장막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그 난소의 기능이 매월 이렇게 성숙 난포가 성숙해서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되는 게 그 중요한 기능이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뭐 이렇게 많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배란 후가 되면은 이 난포가 황체화됨으로 해서 프로제스테론은 황체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쭉 퇴축을 거쳐서 우리가 그 프로제스테론 레벨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월경이라는 걸 겪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월경, 자궁 내막의 이런 변화는 호르몬에 따른 그런 변화로 2 차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인제 환자분들은 이쪽에서 우리가 월경이 있게 되는 걸 느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주기죠. 그래서 우리가 폐경 후에는 이런 주기가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우리가 월경이라고 느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임기 때 나오는 월경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물론 이제 그건 폐경이 되면 이제 피임의 임신의 가능성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그 호르몬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잠깐 또 설명을 드려 보면은, 아까 이렇게 난소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드렸지만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시상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인제 FSH라고 부르는 난포 자극 호르몬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고요. 또 그 윗단계로서 우리가 시상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자극 호르몬, 이거를 인제 LHFS 말씀드린 걸 또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복잡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난소의 기능이 우리가 뇌하수체랑 시상하부를 통해서 정밀하게 조절이 되고 있다,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시상하부 자체가 외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극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난소 기능이 바뀌고, 따라서 월경 주기도 우리가 변화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호르몬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인 효과를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인제 그 생식기죠. 외부 내부 생식기하고 유방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이 뇌에 우리가 작용하는 그런 호르몬의 기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일생을 달력 나이 기준으로 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죠. 이렇게 따지면 뭐 30 세, 35 세, 45세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신체의 나이는 그 달력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나이를 우리가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성선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경이 나오는 이 사춘기,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배란이 일어나는 가임기,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월경이 멈추게 되는 폐경, 이런 그 시기로 나눠 보면은 이해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그 청소년기의 이런 큰 변화를 단순히 인제 그 '어른이 되는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었죠.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40대 이후에 나오는 이런 큰 갱년기라는 큰 변화를 우리가 흔히들 인제 그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만 아시고 호르몬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갱년기라는 게 사춘기에 버금가는 제2의 대변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그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난소 기능이 우리가 노화가 시작돼서 난포의 퇴축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갱년기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여자로서 제2의 인생이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건강한 노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 시기에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몇 개 나열을 해 봤는데, 폐경이 현재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폐경이 안 온 것 같은데 "언제쯤 폐경이 올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따라서 우리가 요 질문만 봐도 폐경 전후가 딱 나눠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제 요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검사가 있죠. 그래서 아까 호르몬 검사를 해서 특히 에스트로겐 레벨이 뭐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 듣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이 불편해서 갔는데 아직 호르몬 수치가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FSH라는 수치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별 변화를 못 느끼는데도 폐경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진단에 우리가 혼란이 있고 그런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증상이 아닌 것도 갱년기 변화로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폐경이라는 정의 자체가 마지막 월경 혹은 그 시점 이렇게 돼 있어서 언뜻 보면 쉽게 우리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제가 폐경인지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세 전후에 폐경이 됐다는 거는 인제 월경이 있다가 한 1년 정도 우리가 무월경이 계속 진단됐을 때 요 시점에 이르러서야 거꾸로 1년 뒤가 '아 이게 폐경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그 중간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폐경이라는 거는 1 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갱년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규칙적인 배란이 일어나는 가임기를 지나서 또 그 폐경이 일어나고 수년 뒤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었는데 단지 인제 증상으로 따져서 우리가 호르몬 그 난소 기능의 변화로 인한 증상이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난소 호르몬 변화가 너무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인제 폐경 이행기라고 해서 그 폐경되기 전까지를 또 이렇게 나눠서 보고, 또 폐경 이후는 또 몇 년이 포함이 되지만 이때는 또 우리가 다른 호르몬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행기의 시작이 언제냐, 가임기가 끝이 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그 개인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폐경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50세 좀 넘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45 세부터 55 세까지 굉장히 개인차가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폐경 이행기의 그 시작 시기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46 세에서 시작해서 한 5년 정도까지 간다 그러는데, 빠르면 39 세에서 혹은 길게는 8 년까지도 이렇게 지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언제가
이행기가 시작되고 언제 폐경이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이런 변화의 근본은 난소의 아까 난포의 변화, 성숙을 말씀드렸는데 난포 숫자 자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를 하게 돼서 이게 고갈이 되면서 우리가 폐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생계는 한 200만 개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사춘기에는 40만 개 정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인제 폐경이 되면서 인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폐경이 되는 시기가 돼도 0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요 남아 있는 난포들이 쪼끔 우리가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임기 때 우리가 호르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복잡한 걸 말씀드리려는 뜻이 아니고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빨간색인데 이거 보시면 거의 한 10배 이상 이렇게 큰 변화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에스트로겐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한 거의 피크 때랑 제일 낮을 때를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변환이 된 후에 아까 프로제스테론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FSH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기에 따라서 큰 차이를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호르몬의 변화를 보는 거는 가임기에 있어서는 월경 주기 3 일째 초기 난폭기에 있어서 우리가 호르몬 수치를 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월경의 변화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상적인 우리가 월경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월경 주기가 보통 28일 주기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5 일, 21일 이런 넓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건데 이런 우리가 범위 안에서는 정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월경 기간도 좀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7 일을 넘지 않으면은 긴 기간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다음에 월경혈은 우리가 개인차가 커서 우리가 객관화하기 좀 쉽지 않고요. 따라서 이런 정상 월경이 어떤 주기하고 기간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폐경 이행기의 최초 변화를 우리가 불규칙한 월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규칙적인 월경이 뭔지를 아셨으니까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주기의 혹은 양의 변화를 말씀드리는데 이 변화라는 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특이할 만한 거는 이게 한번 불규칙해지면 계속 불규칙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는 또 정상 주기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데 하여튼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정렬이 돼 가지고 주기가 또 돌아왔다가 또 흐트러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월경 주기의 변화가 복잡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인제 호르몬 변화도 아까 에스트라젠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에스트라다이올이 가장 중요한데 이 폐경 후에는 이게 떨어진다.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떨어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나도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 그러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진행한 다음에는 이 진단하는데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요 폐경 이행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또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임기 때보다 오히려 약간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에스트로겐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폐경이 거의 다가오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SH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요것이 초기 때 민감하게 우리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상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호르몬 양상은요. 지금 가임기라든지 폐경 후에는 비교적 이렇게 일정하게 보이는데 폐경 이행기 이때는 굉장히 우리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롤러코스터 모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irregular하다는 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격동기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우리가 변화가 심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우리가 FSH 레벨은 비교적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 레벨이 변하긴 변하지만은 이것이 또 복잡한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게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지방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우리가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차가 있죠. 비만도라든지 지금 지방의 어느 정도 되는 정도는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재는 건 조금 우리가 제한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FSH라는 검사를 많이 듣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폐경의 진단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질문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정상적인 폐경, 자연 폐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언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게 됐나 이런 걸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후향적으로 우리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수술해서 월경을 잘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우리가 FSH 특히 이걸 재서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호르몬에 대한 변동을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인제 폐경 이행기 때 특히 인제 초기의 그런 변화들은 호르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까 그래프에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심한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오는 변화가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흔히 하는 폐경 증상은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기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열성 홍조, 발한, 체중 증가 이런 것들 신체적인 증상도 있지만은 아까 말한 뇌에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그래서 우리가 감정 기복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가 반응이 좀 우리가 더 민감해지는 거죠. 네. 그런 과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또 우리가 굉장히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격동을 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이 우리가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제가 설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말이죠. 당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들이 떨어짐으로써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자리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쪼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격동에 의한 증상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걸 또 우리가 호르몬에 의한 건지 잘 모르고서 그런 경우에 서로가 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결핍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격동도 있고 그다음에 결핍에 의한 또 문제점들이 시작이 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는 지금 후기 문제점, 결핍의 후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강의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거는 여기 보시지만 시작 시기는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잠복식 시기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때 일어난다는 게 좀 더 우리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걸 알려드리고 따라서 이런 노화라고 알려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얘기라고까지 알고 있지만은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한 변화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젊었을 때보다 이렇게 나이 드시면 이렇게 감소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폐경에 따른 변화는 아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히들 얘기한 대로 남성화된다, 성격이 좀 변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은 호르몬 수치 자체는 우리가 변화가 없지만은 제가 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르몬 자체가 인제 수치보다는 인제 활성형 호르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뷸린이라는 데가 이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요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활성형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건 물론 다 합친 거죠. 그런데 폐경이 됨에 따라서 이 SHBG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활성형은 오히려 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그런 증상도 이때 좀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폐경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갱년기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증상이 나오는 양상이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고, 특히 인제 초기의 그 격동기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오늘 강좌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해 드리면은,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주로 인제 이런 그 초기 그 서론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호르몬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기초로 해 가지고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아는 증상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신체 변화, 특히 인제 우리가 부인과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방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고, 요즘에는. 그다음에 또 갱년기 증상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한 시간을 더 할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변화가, 특히 인제 격동에 의한 변화가 많이 또 연구가 돼 가지고 뇌의 변화가 이런 경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그 증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후기 문제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요런 것이 우리가 갱년기 때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심으로써 이 시기가 우리가 단순히 그 뭐 누구나 다 겪는 불편함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가 없어지겠지 이러면서 인제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삶의 질도 우리가 독해하고, 또 앞으로 오는 큰 문제점들, 노화랑 관계돼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런 호르몬 관리에 대한 거는 방법이 우리가 폐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격동하는 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기존에 알 수 있는 호르몬이 부족하는 우리가 치료법,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피임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 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남성들도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여성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초기부터 잘하면 이제 중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놓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지, 어떤 치료법이 가능한지, 이런 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약 및 결론, 이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강의를 이번에는 좀 어려워서 조금 우리가 그 셋째, 넷째 주 우리가 화요일 날 두 번씩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휴일도 많고 뭐 그래 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들으시려고 그런 건 좀 빼서 조금 우리가 강좌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제 강의에 대한 그 질문이라든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얘기도 우리가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가 자세한 것도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증세도 나타나나요?" 그러는데, 사실은 좀 무기력하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뭐야, 노화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하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한 거, 그다음에 관절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노화라고 알려진 중요한 건데, 물론 지금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호르몬과 관계해서 많이 이 시기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령 뭐 수면을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또 우울감이 있다든지, 이럴 때 또 수반되는 2차 증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하신 분은요. 57세이고 엔젤님인데요. 51세 폐경 후에 잠깐 그분이죠. 네. 리비아를 복용 중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리비아를 먹기 시작했는데 증상이 주로 전신에 땀이 나고 홍조, 불면증, 질염, 관절염 이런 것들인데 복용 후에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5년째 복용하니 유방암이 걱정되긴 해요. 유방암은 1년마다 검사하고 있고요. 호르몬을 중단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또 굉장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세니까 갱년기는 벌써 지나신 상태죠. 그러니까 폐경 후에 호르몬요법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걱정하시는 그 약의 부작용, 특히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암만 강조해도 제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유방암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세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가 50세 때 제일 많다고 그랬죠, 유방암이. 유방암 빈도가. 그리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57세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제 57세가 됐으니까 또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재발에 대한 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 나이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방암 걸렸다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는데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분들 중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암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사망의 원인이 될까 봐 그런 건데 치명률이 좀 높진 않고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제 OECD 여러 나라랑 비교한 유방암 치료 성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23개국 중에서 제일 치료 성적이 좋은 걸로 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유방암에 대한 너무 그 과대한 그 공포 자체가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의 효과도 우리가 많이 효과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만도가 높은 사람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병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유방암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 사망률, 폐암 다음에 2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임상 시험이 우리가 진행 등을 제가 전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시리즈가 왜 중요하냐면 그다음에 우리가 추적 검사한 결과를 또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뭐 5년 이렇게 약을 쓰고서 우리가 중단이 됐지만은 이게 거의 20년을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에스트로겐만 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방암이 예방한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망률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률은 22% 줄고 사망은 40%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방약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장염이 있을 때 그 황철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 황철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효과가 조금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걸 골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약이 우리가 그 약만 안 쓰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그 미디어라든지 뭐 신문,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 이 좀 자극적인 내용이 돼야지 우리가 독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아직도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결과는 2020년에 발표됐으니까 벌써 4년 전 얘기니까 새로운 뉴스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결론이 내렸죠. 약을 잘 골랐으면 유방암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유방암 자체가 나이 들수록 그렇게 중요한 병이 아니고 그것이 더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뭐 그런 건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인제 이런 아까 그 WHI 경우는 인제 미국에서 시행한 그 임상 시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임상 시험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약제들을 오래 썼을 때 과연 유방암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시면 뭐 그 논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5년 이상 다 쓰면은
유방암이 다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비알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을 안 올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방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다는 효과를 보는 약을 끊을 필요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방암 검사를 우리가 1 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건 이제 미국 기준인데 지금 잘 들어보면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 년마다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또 우리가 과잉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 유방암에 대한 그 감소를 제가 말씀드렸고 폐암이 우리나라도 역시 중요한데 폐암은 역시 흡연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그 대부분이 안 하니까 빼고 나면은요. 나머지는 무슨 암이냐면 대장암, 그다음에 위암, 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화계통의 암들이 굉장히 호르몬을 쓰면 좋은 거로 돼 있어요, 사망률 발생이. 특히 우리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근데 대장암 위험이 감소되는 거, 위암의 위험이 감소되는 거는 유방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죠. 따라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우리 걱정을 해서 효과가 좋은 약을 끊는다 이거는 요즘에는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암 걱정하시면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까지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계속 쓰시길 권해드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계속 쓰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엔젤 님이 또 올리셨는데요. 이게 또 아까처럼 비슷한 얘기인데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건 답이 인제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령 보면은 최소요법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령 유방암이 안 올라가는데 최소요법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가령 유방암 용량이 우리가 적으면 그러니까 호르몬 용량이 적으면 유방암이 덜 걸린다. 혹은 최소한 더 쓰면 유방암이 덜 걸린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좀 더 세부 분석을 해 보면은 MPA라는 약이 제일 문제가 되는 황체 호르몬인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가 초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쓰시면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가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가 유방암하고 우리 관계 없다고 돼 있으니까 저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비알도 거의 확실하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만약에 호르몬의 다른 장점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용량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래 쓸수록 장점이 더 많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래 써서 더 오래 사신다. 삶의 질이 높은 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오래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록의사이라는 분이 질문하신 분인데요.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다. 근데 완경기를 겪으면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땀을 자주 흘리는 거 많은 거 증상이 맞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제 우선 제가 하나하나 더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의학적인 용어로 완경기란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폐경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완경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폐경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런 말을 쓰시는데 폐경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학 용어고 폐경기란 말이 왜 안 맞냐면 아까 폐경의 정의가 마지막 월경이나 그 시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혼란이 없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땀이 왜 나는 자, 이거는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긴 거죠.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 시기에 특히 인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지만 아까 격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면은 이게 변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증상이 우리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편안한 가을이라는 우리가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남성 갱년기에 우울해지거나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치료를 먼저 시작하나 하면 이제 이것도 인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분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호르몬하고 관계 있는 걸로 최소한도 여성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도 우리가 연구가 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갱년기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기분 장애, 우울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심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특히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우울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중한 병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이득이 크겠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 약 자체를 우리가 부작용이 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호르몬을 잘 우리가 배합해서 드시면은 적은 양의 약을 써서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을 한 시간 할애해 가지고 같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김지은이라는 이 물어보셨는데 제 본인 얘기를 물어보셨네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저는 모르겠는데 갱년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좀 늦나요? 아니면 바로 느껴지나요? 조금 더 질문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는 분은요. 어 4 세라는 말이 맞나요? 40 54 세인가요 그게? 하여튼 지금까지 생리를 하다가 생리가 갑자기 안 하게 돼서 우리가 호르몬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된다."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그 폐경이 되는 게 그 환자분한테는 말이죠. 치료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라고 느끼셔서 증상이 있고 불편하시면은 그때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치료 방법이 우리가 폐경이 완전히 되기 전에랑 폐경이 된 후에 쓰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경이 됐냐 안 됐냐 혹은 피 검사를 꼭 해서 그걸 확인할 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이런 검사라는 거는 현재 시작하기 전의 상태를 봐서 치료 후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호르몬 검사는 우리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은 한번 가서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폐경의 이행기라 그래도 충분히 약을 써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엔젤 님이 또 보내주신 거는요.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거죠. 혈액이 걸쭉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이거 굉장히 전문 용어는 아닌데 가령 예를 들면은 10 년을 복용하면 걸쭉하고 10년 이전에는 걸쭉하지 않다고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꼭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혈전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혈전증은 우리가 어떻게 동맥에 생기느냐 정맥에 생기느냐 이에 따라서 다른 병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맥에 생기는 혈전증이고 동맥에 생기는 혈전증은 오히려 아까 그 동맥경화증 예방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으로 좋은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맥혈전증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인제 우리가 한국분 표현한 동양인한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양 사람들 꽤 많죠. 특히 나이 드시고 뚱뚱하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위험 인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쪽에서는 유전적으로 이런 그 혈전증을 만드는 돌연변이 인자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나라의 여성에 있어서는 그런 돌연변이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복원된 바가 없고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후에서 이런 것들을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는 경우가 많은 거고 10 년이 넘으면 오히려 이런 위험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제 이런 위험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비만하거나 혹은 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이럴 때 우리가 물론 조심해서 초기에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저런 것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에스트로겐 용량이 물론 중요한 거로 돼 있어서 용량을 좀 낮춰서 우리가 쓰는 걸로 돼 있고 또 투여 경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비경구가 더 낫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철물이 또 우리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써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행복한 인생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갱년기 때 체력이 떨어지나요? 근력 운동을 더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육량, 그다음에 근육의 기능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노화랑 굉장히 많이 연관돼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감소증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치료법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시면 근육량이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 이건 다 아는데 참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량이 더 늘어났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바디빌더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는 분들을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는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하다가 많이들 이 다치는 손상을 입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다른 치료 방법이 없지만은 호르몬이 부족해서 우리가 근육량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호르몬을 잘 쓰면 근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근육량이 늘어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탈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59년생인데 아버지죠. 남성분이죠. 요즘 우울해하시고 그다음에 예민하시고 체중 감소도 많이 되시고 병원을 안 가서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59년생이면 지금 봐서는 60 글쎄요. 65세 이 정도 되셨겠네요. 그죠? 확실한 노년기에 들어서는 경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가령 몸이 이상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는 그런 호르몬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소위 말하는 건강 수명, 특히 주관적인 건강 수명은 70세 조금 넘으면 다 인제 소진하는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돌아가신 나이가 그 뒤에 20년 후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다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노화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다음부터 인제 병원 가는 게 일이고 또 하나는 또 의료비가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노화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변화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지금 사춘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춘기 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뭐 신체가 변화하는 걸로 돼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방년 몇 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의 변화가 좋게 일어나는데 폐경이 되시면 거꾸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시고요. 다 노화라고 그러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치료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 건강 보조 식품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물론 그런 거가 효과가 잘 없다는 걸 다 아시겠지만은 뭐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호르몬하고 관계돼서 나오는 증상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관심 가진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인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물어보시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해 왔는데 지금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오히려 예방한다.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있었어도 그런 전립선에 대한 문제가 요새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오히려 권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노인에서 많이 써서 그런 거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쓰는 경우는 그렇게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보다는 연구가 더 돼야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남성의 갱년기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은
노년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박지연 님이 올려주신 거는 갱년기인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밤에는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호르몬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비뇨생식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광의 이런 기능의 변화도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가 방광 우리가 기능이 소변을 짜내는 기능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호르몬이 많이 들고 있고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우리가 그 볼륨이 적어지니까 밤에 또 야간요를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결과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 관계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런 변화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뇨생식기의 통의 문제만을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국소적인 호르몬요법, 질정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소요법을 쓰면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라 이렇게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죠. 이 시기에 보면은 살이 찐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여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호르몬하고 관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체지방의 분포가 달라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 날씬했을 때 보면은 허리가 잘록하고 그다음에 둔부에 우리가 지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 모양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방 분포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인제 호르몬이 없게 되면은요.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거죠. 그 둔부 비만이 줄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체형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또 보시면 동맥경화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미용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면으로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인제 우리가 호르몬하고 관계돼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체중을 우리가 또 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서 저희가 인제 요새는 체성분 분석을 가능하면 시작 전에 하기를 권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체중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반영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체중이 다 지방인 줄 알고 잘못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가 안 쓰는 상태에서 물론 지방이 많고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호르몬 쓰게 되면 체중이 느는 게 훨씬 덜하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뼈가 우리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지방이 주는 거예요. 그 복부 비만이 줄고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라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 뭐 약을 먹는다 많은 걸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더군다나 굶는 게 하루 이틀이고 그다음에 약의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원인을 우리가 아는 그런 경우이니까 호르몬 치료를 좀 잘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HJL이라는 분인데요. 여성 갱년기가 몇 세까지 가는지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말 자체가 인제 증상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증상 자체가 나온 게 늦게도 우리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제 나이가 좀 물어보게 되는데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55 세까지 우리가 정상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피해용 자체를. 따라서 우리가 50대 후반에도 우리가 갱년기 증상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67 세라 그러는데 약을 먹다가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여러 가지 증상이 힘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건 제가 특정 약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호르몬 약이 리비알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아직까지도. 리비알 말고도 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와서 상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약을 쓰시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이 부작용 없이 약을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67 세예요. 그죠?
저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경이 된 지 10년 후에 그다음에 60 세까지는 우리가 문제없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67 세가 됐는데 막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손가락 관절염이 이렇게 심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보통 그 산부인과에서는 아마 잘 안 해 주시겠지만은 전문 클리닉 가시면은 환자 상태를 봐 가지고 최소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약을 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노년기가 왜 힘드시냐면요. 이런 근골격계의 노화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지만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맨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우리가 근골격계의 노화, 관절염, 그다음에 여기 뭐 인대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디스크 협착증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골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호르몬하고 관계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한 번쯤 상의를 해 주시면 조심스럽게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오늘 맡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또 다음에 제가 10월 달에 15일 날 또 강의할 예정이니까 혹시 그때 또 뵈면서 얘기를 좀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라 조금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조금 우리가 논점이 좀 흐린 점은 있지만은 하여튼 제가 요약을 하면은 갱년기 때 잘 관리를 하시면은 그 긴 노년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 이게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